918년에 한반도는 나라가 셋이었지만 백성들에게는 나라가 없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어제는 후백제 군대가 마을을 지나가고 오늘은 태봉의 군대가 곡식을 가져갔습니다. 백성들은 누구를 위해 세금을 내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신라는 아직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왕은 있었지만 힘은 없었고 궁궐은 있었지만 명령은 지방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한때 삼국을 통일했던 왕조는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틈을 타 수많은 호족들이 각자의 성을 쌓고 각자의 군대를 거느리며 살아남기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혼란의 시대, 한 청년이 역사의 무대에 서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왕건. 오늘날의 개성 일대에서 성장한 그는 원래 왕이 될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장도 아니었고 명문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누구보다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젊은 왕건은 궁예의 휘하에서 수많은 전쟁을 경험합니다. 적진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됩니다. 바로 사람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마을에 남는 것은 승리가 아니라 상처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궁예는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영웅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사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궁예는 점점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구원할 존재라고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하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왕의 의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충신도 반역자로 몰렸고 가족조차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나라 전체가 공포 속에 잠겨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918년 여름, 역사를 뒤흔드는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궁예를 따르던 장군들이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더 늦으면 나라가 무너진다. 그들이 찾아간 사람은 왕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왕건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권력을 얻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패하면 역적이 되고 성공해도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민심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장수들은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왕건은 칼을 뽑습니다. 그리고 궁예의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국호는 고려, 고구려의 정신을 잇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왕관을 썼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한반도에는 아직 2명의 강력한 경쟁자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후백제의 견훤, 그리고 천년 왕조 신라. 누구도 쉽게 무너질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견훤은 전쟁의 천재였습니다. 그는 수십 번의 전투를 경험한 베테랑이었고 왕건보다 훨씬 많은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려는 여러 차례 패배를 경험합니다. 어떤 전투에서는 왕건이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놓은 장수가 있었습니다. 신순경. 그는 왕의 갑옷을 입고 적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사했습니다. 왕건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전쟁만으로는 이 땅을 통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왕건은 칼보다 사람을 선택합니다. 싸워서 굴복시키는 대신 함께 살아갈 길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선택은 훗날 한반도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천년 왕조 신라가 스스로 무릎을 꿇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왜 신라는 마지막 전쟁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견훤은 왜 자신의 아들에게 쫓겨나는 운명을 맞게 되었을까요? 통일 직전, 역사는 가장 극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왕건이 무력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 후삼국을 하나로 묶는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통일 뒤에 숨겨진 아무도 몰랐던 왕건의 진짜 계산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36년. 마침내 한반도는 다시 하나의 나라 아래 놓였습니다. 후백제는 무너졌고 신라는 스스로 고려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후삼국 통일.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통일은 끝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통일은 시작이었습니다. 왕건 앞에는 더 어려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얻은 영토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일이 훨씬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신라 사람들은 고려를 낯설어했고 후백제 사람들은 패배의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잘못 다루면 언제든 다시 분열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왕건은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패배한 적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에게는 예우를 다했고 후백제 출신 세력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복수보다 화해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 덕분에 고려는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왕건도 인간이었습니다. 943년 통일의 영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고려는 아직 완성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호족들이 여전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왕건은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 세력과 타협하며 버티는 수준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왕건 사후.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됩니다. 왕위는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교체되었고 왕실 내부의 긴장도 커졌습니다. 나라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고려 역사상 가장 무서운 개혁가 광종. 949년 즉위한 그는 이전 왕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광종은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현실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왕은 허수아비가 된다. 그는 호족 세력을 향해 칼을 뽑습니다. 가장 먼저 시행한 것은 노비안건법. 전쟁 혼란 속에서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원래 신분으로 되돌리는 정책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호족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노동력과 재산이 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광종은 더 큰 승부수를 던집니다. 과거제. 이전까지 관직은 가문이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험이 결정합니다. 실력이 혈통을 이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시험을 통해 공무원이 되는 제도. 그 뿌리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호족들은 분노했습니다. 자신들의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대 세력은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수많은 귀족들이 숙청당했습니다. 피가 흐르고 원망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광종을 두고 평가가 갈립니다. 폭군인가? 개혁가인가?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고려의 왕권은 살아남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광종이 만든 토대 위에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성종. 그는 칼보다 제도를 선택했습니다. 전국 행정 체계를 정비하고 유교적 국가 운영 원칙을 세웠습니다. 지방 곳곳에 관리가 파견되기 시작했고 교육기관도 확대되었습니다. 왕건이 나라를 세웠고 광종이 권력을 만들었으며 성종은 국가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고려는 진짜 왕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내부 문제가 해결되면 외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11세기 초 북방 초원에서 거대한 세력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거란. 그들은 중국 북부를 장악하고 동아시아의 새로운 강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의 시선이 고려를 향합니다. 고려 조정은 긴장했습니다. 전쟁 경험이 풍부한 유목 기병들. 그들의 기동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마침내 993년 거란의 대군이 국경을 넘어옵니다. 나라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싸워야 할까? 항복해야 할까? 조정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칼을 든 장군도 아니고 갑옷을 입은 무사도 아니었습니다. 문관, 외교관, 서이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수십만 군대를 상대로 단 한 사람의 협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고려 역사상 가장 놀라운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전쟁으로도 얻기 어려운 영토를 단 한 번의 담판으로 얻어내는 기적. 하지만 과연 서인은 어떻게 거란 장수를 설득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말 한마디로 강동 6주를 얻어낸 서희의 외교전과 그 뒤를 이어 거란을 완전히 무너뜨린 강감찬의 귀주 대첩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고려가 맞이한 가장 찬란한 황금기가 시작됩니다.
고려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평화를 손에 넣었습니다. 국경은 안정되었고 백성들은 다시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연기가 걷히자 나라에는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개경은 동아시아의 국제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송나라 상인들이 드나들었고 멀리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고려를 찾아왔습니다. 세계는 고려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 고려의 이름이 바다를 건너 전해집니다. 훗날 세계가 대한민국을 부르게 될 이름 코리아. 그 시작은 고려였습니다. 경제는 번성했고 문화는 꽃을 피웠습니다. 장인들은 신비로운 비색의 청자를 만들어냈고 학자들은 새로운 지식을 연구했습니다. 사찰에서는 불교 문화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습니다. 누구도 고려가 흔들릴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같은 교훈을 남깁니다.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것은 내부의 균열이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귀족 사회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문벌 귀족들은 점점 더 많은 토지와 재산을 독점했습니다. 높은 관직은 특정 가문이 차지했습니다. 왕실과 혼인한 몇몇 가문은 국가 위의 국가처럼 행동했습니다. 반면 무신들은 달랐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지만 정치에서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목숨을 걸었지만 조정에서는 무시당했습니다. 불만은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170년 그 분노가 폭발합니다. 한밤중 칼을 든 무신들이 궁궐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우리를 무시한 세상을 끝내자. 그날 밤 수많은 문신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왕은 폐위되었습니다. 궁궐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역사에서는 이를 무신정변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단순한 쿠데타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눌려있던 분노가 폭발한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유였습니다. 혁명은 쉬웠지만 통치는 어려웠습니다. 정권을 잡은 무신들은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중부, 이의방, 경대승, 이의민, 그리고 최충원. 권력은 칼끝에서 칼끝으로 이동했습니다. 왕은 존재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실제 권력은 무신 집권자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고려는 점점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북쪽 초원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제국이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몽골. 그 이름은 곧 공포가 됩니다. 칭기즈 칸이 부족들을 통합하자 초원의 전사들은 거대한 파도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아시아가 무너졌고 러시아가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말발굽 소리가 고려 국경에 닿습니다. 1231년 몽골군이 침입합니다. 거란과는 비교조차 알 수 없는 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항복하지 않는 도시를 가차없이 파괴했습니다. 저항하는 사람은 누구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공포는 순식간에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고려 조정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싸울 것인가? 굽힐 것인가? 최후가 이끄는 무신 정권은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합니다. 수도를 강화도로 옮긴 것입니다. 섬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몽골은 강했지만 바다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강화도는 시간을 벌 수 있는 최후의 방패였습니다. 왕과 귀족들은 강화도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육지에 남겨졌습니다. 바로 여기서 고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 시작됩니다. 몽골군은 마을을 불태웠습니다. 논밭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산성으로 도망쳤고 누군가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처인성에서는 승려가 몽골 장수를 쓰러뜨렸고 곳곳의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나라를 지킨 것은 왕실만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고려인들은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팔만대장경. 왜 사람들은 전쟁 중에 그런 엄청난 사업을 시작했을까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살아남기도 힘든 시기에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종교적 신앙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고려다.
수십 년에 걸쳐 새겨진 경파는 그들의 정신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한 의지라도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30년 가까운 항전, 수많은 희생, 그리고 마침내 고려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계속 싸울 것인가?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굴복할 것인가? 결국 고려는 몽골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왕들은 원나라 공주와 혼인해야 했고 고려의 자존심은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렇게 고려는 살아남았지만 예전의 고려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가장 어두운 시기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인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세, 정몽주, 정도전, 그리고 북방에서 이름을 떨치기 시작한 한 장군, 이성계.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인물이 고려의 마지막 장을 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이야기에서는 원나라의 간섭을 끊어내려 했던 공민왕의 마지막 개혁과 역사의 방향을 바꾼 단 한 번의 결단, 위화도 회군의 진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고려는 마침내 가장 거대한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14세기 중반, 고려는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고려는 아니었습니다. 몽골 제국의 간섭은 100년 가까이 이어졌고 나라 곳곳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왕은 있었지만 완전한 주권은 없었고 귀족들은 여전히 거대한 토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고려는 아직 존재하지만 고려의 정신은 사라지고 있다. 바로 그때 한 젊은 왕이 등장합니다. 공민왕. 그의 나이 22. 많은 사람들은 그를 원나라의 그림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원나라에서 성장했고 원황실과 혼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공민왕은 누구보다 고려를 사랑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결심합니다. 고려를 다시 고려답게 만들겠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침 원나라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제국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황실의 권위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공민왕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원 세력을 제거했습니다. 원나라의 간섭 기관을 폐지했습니다. 빼앗겼던 영토를 되찾기 위해 군대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선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인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성계. 훗날 역사를 바꾸게 될 인물입니다. 공민왕은 개혁을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권문세족들이 불법으로 차지한 토지를 조사했고 억울하게 권리를 빼앗긴 백성들을 구제하려 했습니다. 개혁은 쉽지 않았습니다. 기득권 세력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공민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쩌면 고려가 마지막으로 가졌던 희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1365년, 사랑하는 왕비 노국대장공주가 세상을 떠납니다. 공민왕은 무너졌습니다. 정치보다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눈빛은 달라졌고 마음은 깊은 상실감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개혁의 추진력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374년, 공민왕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습니다. 개혁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려는 다시 혼란 속으로 들어갑니다. 왕권은 약해졌고 정치는 분열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세력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성리학을 공부한 신진 사대부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고려는 너무 오래된 틀에 갇혀 있다.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 정도전, 조준, 정몽주. 이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지만 모두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한편 북방에서는 이성계의 명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왜구를 물리쳤고 여진족을 격퇴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신뢰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388년,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사건이 찾아옵니다. 명나라와의 국경 문제. 조정에서는 요동 정벌론이 힘을 얻었습니다.
최영은 강경했습니다. 쳐야 한다. 그러나 이성계는 반대했습니다.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공격하는 것, 농번기에 대군을 동원하는 것, 외구의 침략 위험, 장마철 출병의 어려움. 그는 수차례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군대는 북쪽으로 향합니다. 압록강 하구, 위화도. 역사의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강은 불어나 있었고 군사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성계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왕명을 따를 것인가? 나라를 살릴 것인가? 어느 선택도 쉬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합니다. 군대를 돌립니다. 위화도 회군. 단 4글자. 하지만 이 결정은 고려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개경으로 돌아온 이성계는 정권을 장악합니다. 우왕이 폐위되고 새로운 왕들이 세워졌다가 사라집니다. 권력의 중심은 이미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고려를 지키려 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정몽주. 그는 끝까지 말했습니다. 고려는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시대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1392년. 마침내 고려는 막을 내립니다. 왕건이 세운 나라. 광종이 다듬은 나라. 서희가 지켜낸 나라. 강감찬이 구해낸 나라. 몽골의 폭풍 속에서도 버텨낸 나라. 474년 역사의 고려. 그 긴 여정이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새로운 나라가 탄생합니다. 조선. 하지만 저는 고려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왕조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고려가 남긴 것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과거제의 정신, 개방적인 국제 감각, 찬란한 문화유산, 그리고 무엇보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려 했던 사람들. 그 정신은 조선으로 이어졌고 오늘의 대한민국까지 이어졌습니다. 역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의 강이 끝나는 곳에서 또 다른 강이 시작될 뿐입니다. 고려는 사라진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여전히 흐르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500년의 그 물줄기는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곧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